안녕하세요. 네, 거시경제학 이번 시간 우리 생산과 분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면 GDP 얘기를 했었고, 네, GDP 얘기를 했습니다. GDP 얘기를 했었고, 물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어요. 그 고용, 고용이라는 거 뭐 그 노동의 고용도 사실은 포함되는 거지만 자본까지 포함해서 생산 요소를 우리 크게 간단하게 추격해가지고 보통은 자본과 노동과 자본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오늘 얘기할 내용에 대한 셋업,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딱 갖춰졌어요. 첫 번째 이제 생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게 생산, 국민 총생산인 GDP. 그 다음에 물가가 평균적인 이제 물건의 가격이니까 물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각각 하나씩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또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 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 그게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여러 가지 단계로, 여러 가지 그룹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게가 우리 집에서 누가 나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소득을 벌어와가지고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공동체, 어떤 작은 도 단위, 아니면 도시 단위, 시 단위 이런 식의 경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경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GDP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체 국가에서 1년 동안 생산해낸 최종 그 시장 가치의 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GDP고요. 그렇게 이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럼 생산하는 물건이 있는데 거기서 그 시장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 균형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생산물의 개수를 곱해가지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GDP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디서 오냐, 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칭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생산되느냐? 고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갖고 노동시장을 먼저 봤지만, 물론 고용하는 거 자본도 고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노동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균형을 통해 가지고 전체 상품 시장이나 서비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기본적인 걸 오늘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경제가 풀어야 한 세 가지 목표 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학을 이야기한다거나 경제를 처음 생각한다 할 때 이런 기본적인 명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거는 고등학교 사회과 그런 교육 시간에도 아마 배웠을지도 모르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명제인데 그렇게 명확하게 거시경제학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재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 또는 세 가지 그 중요한 문제, 풀어야 할 숙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고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이겁니다. 우리 이 경제 내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 경제 내에서 뭘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어떤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가? 우리 지금 부존된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PPF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PPF,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라고 하는 PPF가 있는데요. 생산 가능 곡선. 그 가능 곡선에서 우리 가정했던 건 뭡니까? 이 경제가 그냥 두 가지 물건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XY 축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콤비네이션으로 X제는 몇 개, Y제는 몇 개, 수평축에 있는 상품은 몇 개, 수직축에 있는 상품 몇 개를 생산해 낼 것인가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존 자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X제와 Y제 두 제와만을 생산할 수 있을 때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조합으로 어떤 개수만큼 생산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생산할 거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거냐. 됐나요? 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거죠. 부존 자원을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그러면 X제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을 얼마만 쓸 것이고, Y제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을 또 얼마만큼 쓸 것인가. 그걸 얼마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써가지고 생산 과정에 이용할 것인가. 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1번,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수많은 또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내에는 소비자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뭐 교역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물론 국제 무역 단위로 이제 국가 간의 거래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개인 간에 국가 안에 있는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 또는 가게들 간에 어떻게 소비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소득을 지출해 가지고 그걸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자, 생산에 대한 얘기, 분배에 대한 얘기까지가 됐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되겠고요. 그 세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전에 또는 지금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뭐 이런 고민들을 해봤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제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시장 시스템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런 의미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역사를 봐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시장주의 경제와의 차이, 그리고 거기서 격차가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시장의 효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뭐 극명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제가 복잡다단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개별적인 경제 주체, 가게라든지 어떤 생산자들 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그 경제 주체들의 욕구가 아주 다양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 어떤 식으로 일할 것인지, 어떤 유인이 주어져야 더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한 아주 복잡다단한 인간들 간의 아니면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 그 계획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그냥 풀 수가 없다.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들이 또는 어떤 정책들이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던 방향, 우리가 생각하던 방향, 우리가 계획했던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다. 계획경제에 비해서 시장경제체제가 우월하다라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로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현실에 그렇게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들을 꼼꼼히 살펴봤을 때 왜 그랬을까?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계획경제에서는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계획경제를 주도하는 사람이 아주 신처럼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더 큰 선호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아마도 계획경제에서 계획하는 그대로 시장 경제가 나타내는 것보다 좋은, 아니면 그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갔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전에 이제 했던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모든 경제가 풀어야만 하는 세 가지 숙제 또는 세 가지 목표라면, 어떤 물건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물음. 그 세 가지 물음을 간단한 경제적인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이제 찬찬히 이제 목차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내용이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생산을 결정하는데
총생산이라는 거, 삼면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총소득이라는 것과 같아집니다. 생산해낸 것만큼 그 사회 또는 경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지출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그 내용이 정해져야 얼마를 어떻게 생산할지가 결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동시에 아주 효율적으로 시장에서는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도 우리가 보는 거고, 생산 요소의 시장, 어떻게 생산할 건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투입해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가 그 시장 균형이라는 개념을 통해 갖고 한 번에 다 결정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아주 간단한 모형들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 결정됐다라는 건 가격도 결정된 거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그럼 뭐 균형 생산량, 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생산할 건지가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그 이면에 놓여 있는 경제 순환 모형에서 보셨듯이 생산 요소 시장과 상품 서비스 시장, 이 두 가지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전체 경제를 바라봤을 때요. 물론 이제 정부의 개입이나 뭐 점점 더 복잡한 모형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한국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도 있다고 했을 때, 국제 무역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텍스를 걷어가고 정부 지출했을 때 모형이 조금씩 복잡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순환되는 모형은 똑같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 상품 서비스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자,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명제 뭐겠습니까?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인간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우리 시장이 경쟁적인 경우에 균형 상태에 들어가고, 그 균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먼저 가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가정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위배되었을 때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봤을 때 계획경제에 비해서 시장경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게 이제 시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경제에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개개인의 뭐 선호라든지 기업의 행동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했다면 뭐 그런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감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총생산과 총소득 어떻게 결정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분배될 것인지, 이 내용, 그 세 가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간접적인 해답이 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도 뭐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모형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시장의 균형이 있는 것이고, 그 시장 각각을 살펴보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균형이 결정된다. 그럼 가격도 결정되고 생산량,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GDP가 결정되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균형이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은 생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산이라는 거 공급적인 측면이죠. 공급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생산을 우리가 할 건데, 물건을 생산할 건데, 생산할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를 우리가 그냥 두 가지만 있다고 간단하게 가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동과 자본이 있겠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낸 모형 또는 하나의 방정식이 바로 생산 함수입니다. 프로덕션 펑션이에요. 프로덕션 펑션. 그럼 그 공급 측면, 생산하는 측면에 보면 프로덕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L과 K의 조합을,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얼마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조합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요입니다. 수요 측면.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소비 지출이 일어나는 거죠. 민간이 소비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소득에 대해서 소비 지출했는데 남겨놓은 여분이 있을 거고요.
또 정부가 있다면 정부 지출이 있겠죠. 그 지출하느냐, 그 각각이 소비하는 거 아니겠, 수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비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수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수요 측면의 변화 또는 그런 수요 중에 어떤 일부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투자 지출이 되는 거죠. 남겨뒀던 거, 세이빙했던 거를 투자 지출의 방향으로 이렇게 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증가의 방향으로 같이 쓰이고 있다. 그게 이제 수요 측면이고요. 수요 공급이 만나면 균형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이제 재화 시장의 균형 가격도 결정될 거고, 생산 요소를 어떻게 쓰느냐, 아까 생산 요소 시장 어떻게 써서 소득이 결정되는 거, 순환 모형에 있는 모든 순환 중에서 각각의 시장에 대한 균형이 달성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처음에 경제학 원론에서는 우리 수요가 있어, 공급이 있어, 시장에서 그게 맞나, 균형이 결정돼, 이런 내용들을 배우지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GDP 결정, 생산 얼마만큼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그 반대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 리액션을 보이는 거, 수요 측면이 있겠죠. 얼마를 지출하고 싶고 뭐를 사고 싶고, 이런 개별적인 상품 시장의 균형이 전체적인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영향을 줄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최후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그 점이 바로 시장 균형이고요. 그 시장이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서 다루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전체 시장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 노동 시장, 자본 시장 있을 거고요. 상품과 서비스 시장 합해가지고 그 생산물 시장 또는 생산 상품과 서비스 시장 하나를 그냥 재화와 서비스 시장으로 놓는다면, 그렇게 큰 세 가지 시장의 균형이 한 번에 결정되는 시장 경제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고 있다. 경제가 그렇게 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산 요소를 우리가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써요. 그게 뭐 생산 요소가 아주 많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차원의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x와 y에 대한 함수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y는 function of x, 그래서 y equal fx라고 많이 쓰죠. 그럼 x가 독립변수이고,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y 변수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1차원적인, 그러니까 1차적인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만을 고려하다 보면 좀 더 많은 많은 변수가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두 개를 이해하고 나면,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이해하고 나면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확장이 점점 쉬워진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그 방법론이죠. 그 방법론이 쉬워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하나의 생산 요소만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캐피탈과 레이버와의 상대적인 사용량을 비교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주 풍부한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로 2차, 그러니까 두 변수, 다변수 함수를 쓰게 되고요. 그렇게 확장을 시켜본다면 GDP 또는 생산량은 Y는 L과 K 함수죠. 노동, 레이버와 캐피탈 K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생산함수고요. 그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라보는 걸 통해 가지고, 생산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통해 가지고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지는지,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를 점점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산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Y는 function of KL, 캐피탈하고 레이버의 함수다. 노동과 자본의 함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K가 자본량을 각각 의미하는 거고, L이 노동량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K와 L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먼저 또 가정을 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수확이 불변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규모에 대한 수확이 증가한다. 또는 규모에 대한 수확이 감소한다. 이런 이제 함수의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생산함수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분업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가지고 초반에는 규모에 대한
수학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불변을 이루다가 점점점 그 규모에 따른 수학 증가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현실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형으로 나타낼 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뭐 필요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잘라가지고 그 구간들 중에 일부만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냥 생산함수의 특징들, 생산함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이제 과정으로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증가, 감소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모에 대한 수학의 증가와 불변의 감소를 판단하는 근거는요, L과 K를 동시에 몇 배씩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생산량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확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수확이라는 거 이제 yield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르게 하자면 return입니다. return. 그럼 영어로 얘기하면 increasing returns to scale, decreasing returns to scale, constant returns to scale. 뭐 이래서 스케일별로 LK를 동일한 스케일별로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리턴이 어떻게 바뀌느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불변이냐 이런 함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의 특징을 homogeneous of degree 0, 1, 2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차 함수,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또 이제 내용들은 좀 일단 빼고 그냥 간단한 것만 하는 의미로 규모에 대한 수학의 불변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별하는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K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 Y가 그 동일한 비율, 그 LK가 증가한 비율만큼 증가한다면 불변이다. 규모의 증가에 대한 수학의 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이고요. 그 비율이 LK의 증가한 비율보다 생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면 수학 체증이고요. 그거보다 LK의 증가 퍼센티지보다 작게 수학이 증가했다. Y가 증가했다면 수학이 체감하는 겁니다. 수학 체증, 체감, 불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의에 따라서 LK를 2배를 했다. 원래 L을 적정량 100을 넣었다면 2배 하면 K와 L 자체를 200을 투입한 거죠. 200씩 투입했을 때 Y가 원래의 Y에 비해서 2배가 증가했느냐? 그럼 100 투입했을 때 많이 나왔다고 칩시다. 생산이. 그럼 X와 L과 K 곱한 거 그냥 둘 다 그냥 곱한 거 그게 만약에 생산함수 Y가 L 곱하기 K 곱하기 L이었다. 그러면 100을 곱하면 많이 나오겠죠. 그 경우 어떻습니까? 200 곱하기 200 하면 4만이 나오죠. 그렇죠? 200 곱하기 200 하면 4만이 나옵니다. 수학이 체증한 거죠. L과 K를 2배씩 증가시켰는데 생산은 2배 이상 증가하더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수학 체증인 거고요. 수학 불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경우 있겠습니다. K의 2분의 1승 0.5승과 L의 2분의 1승 0.5승 그 두 개 곱한 게 Y다라고 정의하면 L과 K를 100씩 집어넣었다면 100의 스퀘어 루트 100은 10이죠. 10 곱하기 10은 100이 나옵니다. L과 K를 100 집어넣으면 Y가 100 나오죠. 근데 L과 K를 20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00 곱하기 루트 200이 되니까 200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2배 증가했더니 100에서 200으로 증가했다. 2배 증가했네요. 수학 불변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규모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증가했는지 L과 K를 동시에 몇 배, 몇 퍼센트 증가했을 때 Y도 똑같이 증가한다.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Y가 LK의 증가분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 그 반대로 감소했다. LK의 증가가 2배였는데 Y의 증가가 2배가 되지 않는다.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이 특징이 있다. 생산함수를 이런 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함수를 통해 가지고 네, 이게 개별적으로 아니면 개별 학생들이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지 우리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 수학적으로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네, 우리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생산 함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생산 함수, 생산 모형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가정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내용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생산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고민하는 거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성장에 대한 내용도 물론 이 생산 함수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의 이해를 중요하게 잘 하고 있으면 생산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함수 또는 생산 모형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이제 정체된 순간에 어떤 한 순간의 내용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L과 K는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L과 K가 변화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L이 증가하고 K가 증가했을 때 Y가 증가는 하겠죠. 증가함수이면은 확실합니다. 규모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확신은 지금 없고 그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요런 다른 부분들이 나타난다. 조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가정으로 우리 생산함수를 다룰 때 K와 L은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지금 L과 K의 수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주어져 있다. 값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학적인 표현을 할 때 K에다가 바를 씌운다든가 L에다가 L 바 이렇게 씌우면은 L과 K가 고정되어 있다. K는 100이고 L은 100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어졌을 때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생산에 쓰이는 모든 생산함수에 들어있는 K와 L의 수준 말고 들어있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함수의 형태, 이거 모든 것들을 우리 기술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술 수준도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형에서는 변화하는 걸 원치 않아요. 기술 수준도 결정되어 있다. K와 L의 양도 결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산함수 Y는 function of K와 L이라고 했어요. 그럼 K와 L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Y도 정해지겠죠.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을지가 정해집니다. 자, 우리의 부존자원 생산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은 변하지 않는다. 1년 동안 우리가 그 GDP를 측정할 때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가 GDP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Y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Y의 양,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GDP는 정해져 있다. 왜? 우리 지금 생산 수준도 정해져 있고 생산 요소의 양이 정해져 있고 기술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 K와 L을 합리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개별적인 상품들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요 생산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건지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생산에 대한 배분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가게가 생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소득을 가져갑니다. 그게 임금이죠. 웨이지죠.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면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게죠. 가게가 기업에다가 자본을 주고 내 소유권이 있는 무슨 기계, 돈 이런 걸 빌려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죠. 뭐 자산에 투자하면 자산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자산 수익률 자체도 하나의 균형 가격으로 시장에서 나타나게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 가격 하면 우리 생산 요소 두 가지를 가정했으니까 자본과 노동을 계산했으니까 자본에 대한 균형 가격, 노동에 대한 균형 가격, 임금과 자본 수익률이 될 겁니다. 자본 수익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자율하고도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익률이 결국은 균형점에서 같아지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저축을 많이 한다거나 그게 결국은 같아져 가지고 전체적인 Y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균형이
결정이 될 거다. 그럼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레이버가 있고 캐피탈이 있다. 그럼 노동시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변수를 각각 지정을 하도록 하죠.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내용이 웨이지이기 때문에 임금은 W라고 씁니다. 됐나요? 자, 우리 명목과 실질에 대해서 얘기했죠. 명목은 그냥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물가 수준에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가 수준이 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실질 GDP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W 자체 임금이고요. 그냥 그렇게 임금이라고 하는 건 명목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시장 한번 생각해보면 자본 수익률은 수익률이 되겠죠. 뭐 임대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본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R, 리턴이나 뭐 rate 뭐 이래서 R로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은 P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인 가격. 네. 평균적인 생산물의 가격이 P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목과 실질로 나눈다면 W를 P로 나눠준 거, 물가 수준으로 나눠준 게 실질 소득, 실질 임금이 되는 거고요. K를 아까 그 K에 대한 수익률이죠. R을 P에다 나눠준 거. 실질, 이자율 또는 실물 수익률 뭐 이렇게 실질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과 명목을 구분했고요. 자, 우리가 상품 가격이나 이런 거는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했고 우리가 K와 L은 지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의 가격은 임금이나 수익률은 임대료는 뭐 임대 수익률이나 뭐 이런 수익률,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냐? 요소 시장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우리가 상품 시장의 가격이 상품 서비스 시장 전체 이제 평균적인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그 가격이 결정되는데 노동 시장으로 표현하자면 노동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자본 시장에서 균형이 결정되면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맨날 차를 타고 다니는데 휘발유 값이 계속 올라. 아니 도대체 휘발유 값은 왜 맨날 오르고 그러는 거야? 왜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투덜투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라. 네, 어디서 이제 그런 사회과 과목을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경제학자인 저도 그냥 투덜거리면서 야, 물건 가격이 아니면 상품 가격이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저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미세하게 또 살펴보려면 그냥 시장에서보다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과정이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경제학을 이렇게 처음 잘 공부했다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 결정된다. 균형은 시장에서 온다. 수요 공급이 만나가지고 시장 가격, 시장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그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시장은 경쟁 시장인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그런 시장들입니다. 그래야 균형이 결정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효율적인 그런 균형이 나타나지 않겠죠. 가격은 이렇게 저렇게 수요 공급이 만나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뭐 독점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시장에 대한 파워가 소비자한테 더 있다든지 생산자한테 더 있다든지 하면 이런 이윤들의 분배 문제가 좀 어그러지게 되고요. 그 결론들이 그렇게 시장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 요소 시장, 우리 임금이랑 그 자본 시장의 수익률이랑 어떻게 결정된다? 생산 요소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생산 요소 수요는 어디서 옵니까? 기업이 필요하니까 생산 요소가 필요하니까 수요할 거고요. 가게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이 만나면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그 균형 가격인 R과 W가 결정되겠죠. 그거를 물가 수준하고 나눠서 보면 이제 실질 임금하고 실질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자본에 대한 수요. 근데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그럼 균형 가격에서 임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장 균형 조건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시장 균형 조건. 자, 그 노동 시장의 균형 조건. 노동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기업의 수요와 공급자들. 우리 지금 이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경제 가게에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 경제 활동 인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인구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고정돼 있다. L의 크기 자체는 고정돼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느냐?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 그 이면을 한번 더 보자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됐다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그게 결정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 시장 균형 조건, 노동 시장의 시장 균형 조건은 이렇습니다. 임금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랑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임금은 균형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균형 임금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여기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를 다시 한번 쓴다면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에다가 노동의 한계 생산을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임금하고 같아진다.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용어를 경제학 한국 용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임금은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생산요소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균형점에서 균형 임금은 한계 생산물 가치와 같아지는데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추가적으로 기업에 가가지고 1시간 더 일했을 때 생산하는 생산량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시간 더 일했을 때. 그러니까 요 1시간이라는 건 이제 노동의 한 단위 이제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주로 임금이라는 거 측정할 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시간당 임금의 평균 또는 균형 시간당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섹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평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의 산업의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이렇다라는 거죠. 거기서 균형 임금 W라는 거는 보통 뭐 균형이라고 하면 W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를 붙이는데 그 균형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하고 같으냐?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하고 같아진다. 그게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게 뭐다? 내가 생산한 물건, 그 노동시장에서 생산된 물건의 시장 가격에다가 내가 1시간 더 추가적으로 일했을 때 생산한 양을 곱해준 겁니다. 자, 그게 뭐냐? 내가 1시간 더 투자해가지고 W를 가져오는 양, 내가 임금을 가져오는 양은 뭐하고 같아져야 된다고요? 내가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했을 때 그 가치, 그게 생산량이 있겠죠. 그 생산량, 뭐 내가 1시간 더 일해가지고 나무 의자 하나를 1시간 동안 만들었다고 치면 나무 의자 하나 만들었던 거 그거 시장에 나가가지고 팔았을 때 그 가격 곱한 거하고 같아야 된다. 내가 생산한 가치만큼 내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 본다면 생산 요소가 레이버와 캐피탈이 있다고 그랬고 내가 그냥
아무 도구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일하면 나무 의자 하나를 생산해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돈을 지불받아야겠죠. 그게 임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임금을 한계 생산물을 고려할 때 나의 도움이 되는 다른 캐피털들이 분명히 투자되어 있을 건데 그 요소들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추가적으로 1시간 더 일했을 때 똑같은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고 치고 1시간 더 추가적으로 일했을 때 생산되는 생산량,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한계 생산물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이 한 단위,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을 했을 때 생산되는 양, 변화량. 거기다가 그 생산물, 원래 이제 뭐 나무 의자라고 하면 나무 의자가 시장에 거래된 균형 가격을 곱해주면 그게 내가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다. 그럼 이게 똑같은 논리로 수익률, 자본에 대한 균형 가격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capital이다.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 자, 자본이라는 거 이제 기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계를 한 단위 더, 1시간 더 기계를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순수하게 추가적으로 생산한 생산량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면 그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캐피탈이에요. 그거를 그 생산한 생산물을 시장에 나가고 팔았을 때 얼마만큼 가치였느냐. 그럼 그 가치가 캐피탈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우리가 얻어들인 가치만큼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네. 이제 그 산업이 다르다거나 사람들의 능력이 달라가지고 1시간에 누구는 나무 의자 2개 만들 수 있고 1시간에 어떤 사람은 나무 의자 하나밖에 만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맞게 임금을 지불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어떨 때는 나무 의자 하나를 생산할 때도 있고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나무 의자 2개가 생산될 때도 있고 뭐 2개까지 차이는 안 나더라도 1.5개, 1.2개 뭐 이 정도를 생산낼 수가 있겠죠. 그 평균을 내야 되고 그 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데 나를 고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나를 얼마나 생산적인 사람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칩니다. 네. 제가 직장 구할 때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죠. 스크리닝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생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시장 균형에서 이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임금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자본의 수익률 R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capital.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는 P, 그 상품 생산했던 그 상품 시장의 상품의 가격에다가 marginal product of labor, 한계 생산을 곱해줍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논리로 자본 수익률도 그렇게 결정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과 생산함수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축이 노동이고요. 레이버, 노동이죠. 그 다음에 Y축, 수직축이 생산량인 Y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생산함수를 표현할 때 Y는 function of K와 L로 이렇게 나타냈었는데요. K와 L로 나타냈었는데 지금 K가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는 K가 고정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K가 고정돼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K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수평축, 그러니까 노동만이 변수가 되는 거죠. 노동의 크기에 따라서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예로 생산 함수의 모양을 이렇게 곡선의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생산함수의 기울기와 같아진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기울기 이 점에서 이 점을 출발해 가지고 이 점까지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제 노동이 이렇게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생산량 Y의 증가, 그쵸? 이 Y의 증가를 델타 Y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델타 L이죠. 요거 변하니까 마지널 프로덕트 레이버였다. L을 1로서 계산하면은 요게 1이 된다라는 거 결국 나눠주면 요 델타 Y만큼 변한 거죠. Y의 변화만큼 변화가 된 겁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해가지고 MPL,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 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접점, 요 지점에서의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요 접선을 그린 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MPL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따라가지고 요거 MPL로 계산을 했습니다.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이렇게 해서 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또는 요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요 기울기, 요 상승한 거, Y가 상승한 것만큼 한 단위는 똑같으니까 증가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쵸? 요 증가량 요 자체가 여기는 한 중간쯤 되고 여기는 진짜 크고 점점 줄어듭니다. 노동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이런 생산함수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MPL이 감소하더라 라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노동이 추가됨에 따라서 MPL이 감소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계 생산물 체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글자로 써본다면 다른 생산 요소들이 일정할 때 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레이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은 감소하는 현상을 한계 생산물 체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노동에만 그러냐? 자본에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 이렇게 K에 대한 생산함수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K, Y 이렇게 쓰면 그리고 Y가 function of K와 L인데 L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K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증가될 거냐 이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동그란 모양의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자본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 생산물 체감까지 또 살펴봤고요.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산함수의 모양, 특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처음에 세 가지 모든 경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 풀어야 될 숙제 요거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뭘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다 하고 내용을 시작했는데 먼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오늘까지 한 내용들은 생산 단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냐 수학 증가냐 수학 감소냐, 체증이냐 체감이냐 불변이냐 요거에 대한 판가름을 하는 수학적인 어떤 생산함수의 특징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개별 생산 요소들이 생산함수에 들어있죠. L과 K가 들어있는데 원래는 L과 K가 고정되어 있다면 Y가 전체적으로 고정된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L과 K를 우리가 쓰니까 L과 K를 얼마만큼 쓸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그 가격이 뭐다? 생산 요소 가격, 임금하고 균형 임금, 균형 수익률이 될 것이다. 그 가격, 기본적으로 균형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모형도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도 있을 거예요. 차차. 근데 이제 그 균형 조건 하나를 살펴보자면 W,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거는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같아진다. 그 다음에 R도 똑같은 논리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Capital하고 같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 L과 K를 증가시킬 때 생산 함수의 특징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L이 점점 더 많은 양을 한 상품에 생산에 투입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생산한 생산량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왜?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규모에 대한 얘기는 L과 K라는 모든 생산 요소, 만약 그 생산 요소가 더 많다면 다 많은 요소들 각각이 2배, 3배, 4배로 이렇게 증가되는, 규모가 증가되는 상황이었다면 여기에서는 한 요소만을 얘기하는 거죠. K가 고정되어 있다. K가 일정량에 고정되어 있고 생산 수준도 고정되어 있죠. L만 변화시킬 때 생산량은 어떤 식의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인가, 생산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인가, 동그랗게 생긴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모양을 가진 함수의 특징,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가진다. 논리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들은 전혀 투입이 변하지 않고 노동만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생산물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출발점에서는 증가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시간 노동했을 때나 한 사람이 2시간 노동했을 때나, 또는 이제 사람들이 더 투입돼가지고 2-3명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특화를 서로 하고 이러면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정해진 공장 내에서 사람들만 더 많이 일시키고 더 일한다고 해가지고 생산량이 급변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생산량은 점점 줄어든다.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이제 협업이나 특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산량이 처음엔 증가할 수 있지만 결국은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로는 이런 거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공장에 정해진 공간에 점점 더 많아지면 점점 복잡해지고 동선도 겹치고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K가 고정되어 있을 때를 계속 똑같은 생산 조건에 투입하다 보면 한계 생산물이 체감된다. 그러면 자본도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특징들을, 생산함수의 특징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분석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이지만 점점 더 이제 함수적인 모형들, 방정식들, 그 다음에 특징들을 좀 많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나왔던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캐피털,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이 한계라는 개념이에요. 마지널.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생산량의 변화는 얼마일까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수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이게 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를 생각해 보면 편미분이라고 하죠. partial derivative라고 얘기하는데 편미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 본다면, 노동을, 자본을, 생산 요소를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 생산량의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나냐, 그게 한계 생산물이죠. 한계 생산입니다. 마지막 프로덕트예요. 그게 델타 Y 나누기 델타 L, 그러니까 델타 L이라는 게 한 단위라는 거고, 아주 조금한, 우리가 미세하게 단위를 나눌 수 있다면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L을 더 투입한다면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할까를 고민하는 거, 그게 한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한 단위 이렇게 따라서 얘기하면, 한 단위가 크다면 그래프에서 한 단위가 크다면 나누기로 계산을 낼 수 있는데, 보셨다시피 두 점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주 작은 X축에 있는 변수의 아주 작은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Y가 상승할지에 대한 거는 접선을 딱 그린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에 미분 개념이죠. 미분으로, 편미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소비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수요적인 측면,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적인 측면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수요적인 측면과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공급적인 측면,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산을 이루어지는 생산 요소는 뭐가 있는지, 생산 요소의 투입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게 이제 생산 함수에 대한 특징, 생산 함수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게 주는 어떤 그 내용들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될 내용이고요. 하나하나 개념들이 점점 복잡해질 테니까 그런 내용들의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